여하튼 오늘 제 마지막 주제를 제가 이제 학교 공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어떤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대주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학교에 대한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물음에 대한 해법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를 좀 공유하고자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일단 학교라는 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이 학교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미래학교에서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학교의 위치에 대한 고민과 어떤 이런 노력들은 하고는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어진 학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원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학교 위치는 좀 지역사회 중심에 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알파는 지역사회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교가 이제 이스트우드 고등학교입니다. 사실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엘파소라는 그 동네에 있는 학교인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변, 학교 주변. 뭐 물론 땅이 하도 넓으니까 높은 건물이 없는 것도 뭐 이게 감각적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 느끼지만, 학교라는 곳이 이 동네에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 그 동네에 정말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다 쉽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학교가 있어야 될 자리를 가장 지역에서 중요한 자리에 먼저 선점을 하고, 그 주변으로 이제 우리의 어떤 주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대개 보게 되면 뭐 짜투리 공간을 쓰게 된다거나, 우리가 이제 학교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비용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진 그리고 뭐 경사지나 산밑이나 또 땅이 못 생긴 뭐 이런 곳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지역의 인재가 되려면 이 지역의 중심부에 학생들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이 고등학교는 이제 사실은 K-12인데 사실은 뭐 통합학교인 거죠. 뭐 시골이다 보니까 통합학교가 된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더 필요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복합화 시설을 염두에 두고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한 건데, 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영장이 필요하면 학교에다가 놓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그 시설을 학교와 같이 계획을 해서 중심적인 위치에 두게 되면 학교가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고민은 학교의 위치를 좀 지역사회 중심에. 이 테디 파크스쿨은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접근은 공원 학교를 하나 들고 나와 봤는데, 물론 뭐 시도된 것도 있고 시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뭐 기존의 이 학교도 보게 되면 이제 녹지축이 이렇게 초록색 띠선처럼 일단 도시를 이제 순환하는 구조로 녹지띠를 일단 가지고는 있고, 녹지띠 중에 이제 뭐 가로 녹지도 있고 사실은 포켓 녹지도 있고, 지금 빨간 점인 곳이 이제 학교가 들어가는 곳인데, 학교 바로 앞에 이제 큰 근린공원이 있고 뭐 이런 것이죠. 사실은 근린공원과 학교가 이제 결합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계가 이제 뭐 이게 학교인지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학교 속에 있는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사실은 보여주는 이제 그 평면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면을 섹션을 끊어 보면 이제 사실은 조금 경사지를 이용을 해서 공원 자체를 좀 구릉지로 하고 좀 뭔가 액티비티를 주기 위해서 지하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이제 그 썬컨되어 있는 곳은 이제 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하마터면 근린생활 시설까지는 집어넣어서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아래 보시면 뭐 카페도 있고 극장도 있고 사실은 뭐 공영 주차장도 뭐 당연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어떤 그 교과목별 조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가 조금 우리가 이제 학교 위치로 보면 공원만큼이나 중요한 시설인 학교랑 좀 연계를 하다 보면
학교를 꼭 반드시 학생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얘기하는 지역사회시설로 학교 건축물이 되기를 조금 희망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제가 아이템을 가져오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쨌든 오늘의 포커스가 설계사무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학교 공간을 설계하는 자라면 학교 공간 디자인에 필요한 지식을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게 한번 배웠다라고 해서 머물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교육과 학습은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이런 과거부터 변함이 없는 학교 운영 방식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주제 발표인 홍선주 박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교수 학습 방법을 실질적인 사용자와의 어떤 소통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면, 오른쪽 기둥위에 있는 우리 프라카시 나이로라는 미국 학교 건축 전문가가 자주 사용하는 이 20가지 학습 양식을 통해서 교사들과의 교수법을 그림 카드 뭐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냐, 이런 공간이 필요하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학교 건축 설계자 스스로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 학교 심사 자체에서도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짜느냐에서부터 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능력이 있어야만 그 설계자가 학교를 얼마만큼 잘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교육청의 정책이나 학교의 정책이나 또는 교장, 교사나 학부모, 학생, 주변 지역사회, 예산 등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제 변화되고 바뀌고 막 믹싱되고 블렌딩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로 형태로 있지는 않죠. 단위 학교마다 이제 다 달라질 텐데, 이런 것이 이제 다 달라질 것이니까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최선이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학교에 가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지 말고, 설문조사보다는 건축가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짓고자 하는 학교에 최소한 며칠간은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을 해야 한다. 어떤 교과목에 어떤 교사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어떤 학년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놀고 있는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이 결국은 디자인을 하게 되는 리소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탁상에서 탁자 위에서 설계를 컴퓨터 앞에서 설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찰한 것들을 자기가 디자인으로 구현해 주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러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교 혁신 사업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한 6가지 단계인데, 위에 이제 그린 계통은 어쨌든 교육과 건축이 협업을 해서 공간을 창출을 해야 되고, 그린 쪽에서는 좀 교육 쪽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건축이 참여를 하고, 아래 이제 그 블루 이제 파란색 바탕은 건축이 이제 그거를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축이 되어서 나가지만 교육이 조금 어시스트를 해주는, 피드백을 해주는,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어떠한 공간, 조그마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건드리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 학교의 가치를 설정할 수 있는 미래 사회나 교육 환경의 변화부터 탐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육 과정이나 학교 운영 방식이나 어떤 교수 학습을 다시 한번 인사이팅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마스터 플랜을 먼저 정한 다음에 올해 해야 될 것들만 끊어서, 예산과 인력에 비해서 끊어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학교의 건물과 우리 학교의 대지를 살펴보고, 그거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와 원리가 뭔지를 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획 설계를 해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는 이런 단계가 좀 구체적으로 교사와 건축가 간에 좀 워크숍을 통해서 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단계별로 조금 이게 인터랙션 하면서 좀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되는지 않느냐.
단지 그냥 설계권이 설계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설계자 마음대로 디자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공간은 사실은 학습 공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건축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공간의 기능에 의해서 구분하려고 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습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계를 좀 허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사의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이나 교사가 학습의 장으로 또는 학습 내용으로 해서 공간을 서로 건축가하고 교감되어 있어야만 모든 공간이 이제 러닝 스페이스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의 공간은 우리가 조성해 주기보다는 그 사용자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공간 자체가 커리큘럼으로서 작동이 돼야 되지 단지 스페이스로만 작동을 되기에는 굉장히 이제 미래학교에서는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제 6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교실의 사이즈나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창의적인 것도 나와야 되고, 어떤 공간의 어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여하튼지 간에 사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생각을 하려면 음향이라든지 조명, 조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그 건축적인 요소로 그 공간에 맞춤형으로 도입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간의 융통성이라든지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연결성도 굉장히 이제 모든 학교 내에서는 이제 학습망 이제 네트워킹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연계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 인적 물적 자원의 어떤 링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만 사실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의 어떤 지역사회 요소들도 이용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자극적인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간의 조성도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한 15년 전에 나왔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에드먼드 우드웨이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평면은 변하지 않지만 사용자에 따라서 공간을 달리 쓸 수 있는 것, 결국은 이게 이제 메이킹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초이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근거죠. 그러니까 뭐 위에 일반 교실형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가운데에 있는 선진형 교과교실제로도 운영을 할 수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학년별로 이제 교과교실제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변화는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공간의 평면적인 요소지 않느냐. 이 학교에도 미국에 있는 학교지만 사실은 평면은 변함이 없지만 내부의 어떤 공간의 유연성, 이 공간의 유연성은 결국은 이 교수 학습 형태의 유연성을 담보해 줬기 때문에 공간의 유연성이 얘기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공간의 유연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벨기에에 있는 학교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어떤 학교 건축 잡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말이 가장 아까운 공간이 학교에서 어디냐, 건축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복도라고 얘기를 해요. 복도라는 것 자체가 한 전체 연면적의 한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복도가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이동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텅 비게 되는 공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 공간으로 우리가 좀 덜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평면의 어떤 시도라든지, 또 하나의 접근은 이제 하버시티에 있는 국제학교이지만 실질적으로 좀 러닝 커뮤니티 형성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150명이나 20명 정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계열별로 학년을 구분 없이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별로 그룹핑을 해서 좀 150명의 내외 아이가 머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조닝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학년별로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교과목별로 계열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편성을 해서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이런 공간을 설계해 주면 찰스 다윈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가장 강력하고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결국은 학교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려 그러면은 아주 좋은 디자인의 설계를 하는 것보다 이 공간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변화에
변화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설계자가 설계를 한번 해줬다라고 해서 손을 떼면 안 되고 계속 모니터링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모니터링 피드백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A to B로 바꿔줄 거냐. 저는 이제 포르투갈 교수가 얘기한 이 6가지를 이제 예를 들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일단 성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성적과 관계된 것도 물어야 되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적 효과인데, 뭐 1번과 2번은 비슷하지만 동전 앞뒤 차이처럼, 두 번째는 이제 성적하고 무관한 이 아이가 학습에 얼마만큼 몰입하느냐, 참여를 하느냐. 옛날에는 이제 한눈을 팔던데 공간을 바꿔줬더니 얘가 이제 공간에 참여를 집중을 하고 내 수업에 참여자로 들어오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 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 인터랙션도 굉장히 이제 뭐 서로 말 거는 빈도수가 많아졌다라든지 차를 마시는 빈도수가 많아졌다라든지 그 아이의 집중 빈도가 많아졌다, 이런 것들, 그리고 팀워크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활성화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정서적으로 학교 다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애교심도 높아지는지,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편안하고 뭐 건강하게 생각이 되고 안전하게 인식이 되는 것 같고, 보다 학교에 오게 되면 뭐 대접을 받는처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는 많지 없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학수나 결석수, 지각수가 많기 때문에 뭐 지각이나 정학이나 결석이나 이런 학교 폭력의 어떤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도 자체도 어떤 아이들의 행동 변화에 공간에 영향을 미쳤다. 사실은 많은 문헌에서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사실 인간의 행동이 지배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학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찰스 다윈 말처럼 좋은 디자인을 하는 거에만 국급하지 말고 사실은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할 것인가라는 거에 좀 고민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